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슈로스 국제 마스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측만의 올바른 정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척추측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요. 또 진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세가 좋지 않아서 자세가 불량해서 척추측만이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서 척추측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척추측만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이만 발견하고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막 들어왔을 때 그때 컴퓨터가 많이 다 이제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사무 자동화 증후군 혹은 블랙베리 신드롬, 스마트폰 신드롬, 즉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세가 굽어지고 그러면 한 1990년대 중반 이때부터 측만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때부터 측만은 우리가 온온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더니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가장 최초의 문헌을 보게 되면 기원전 의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 탄생 이전 1300여 년 전에 투탕카멘의 측만이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 시대에도 측만에 대한 문헌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때 당시 어떤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도 실제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더 가면요,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측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치료 방법은 어쩌면 최근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측만이 있으면 좀 휘어져 있으니까 일정 부위를 잡고 당기는 트랙션,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접근 방법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혹은 측만이 있으면 등 높이나 허리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를 손이나 어떤 막대기나 혹은 체중을 실어서 발로 밟아서 외력을 가해주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매니플레이션, 도수치료 관점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문헌을 찾으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도 측만이 있었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측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꽤 많은 측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만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혹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많은 학자분들, 의사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시켜버리면 무언가 나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측만의 병이나 에티올로지입니다. 자, 과연 측만은 정말 자세일까요? 또 가끔 이런 얘기하죠. 다른 기타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저는 측만을 무언가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척추 측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컬리오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 스컬리오시스. 두 번째, 펑셔널 스컬리오시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적 측만이고요. 기능적 측만이 있습니다. 자,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측만 운동에 대해서, 슈로스에 대해서 혹은 슈로스의 원리가 들어간 겐징리언 보조개에서 상담을 막 드릴 때가 있어요. 제 기록은요, 3시간 동안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물론 그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상담이 3분 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기능적 측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능적 측만은 사실상 저는 일반 분들에게 얘기 드릴 때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기능적 측만은요, 가짜 측만입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슈로스 운동을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조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 측만과 구조적 측만의 차이점은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복습 한번 할까요? 측만의 올바른 정의는 뭐였죠? 추체의 회전을 동반한 3차원적인 변형. 이거 아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3차원적인 변형이었죠. 자, 그런데 기능적 측만은 이 회전 변형이 없습니다. 즉,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얼굴을 표현드렸죠? 기울어지긴 하였으나 회전이 없고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을 저희는 functional scoliosis, 기능적 측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능적 측만은 사실상 우리는 명백한 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요즘에 골반의 자세가 안 좋은 분들 많죠. 그래서 그런 치료 접근 방법도 많이들 있는데 골반이 많이 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허리가 조금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골반을 교정하는 전문 도수 치료 선생님들에게 골반의 올바른 부분을 정리하는 배우면 되겠죠. 혹은 운동 전문가분들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무언가 무리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아픕니다. 자, 그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자, 그분들도 회전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정말 그 아픈 분을 치료를 잘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은 어떤 주사적인 치료, 그 외 약물 치료 등등 그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거나 혹은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어떤 도수 치료를 잘 받으시면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가 안 좋으신 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반듯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패턴화돼 있고 습관화돼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휘어져 있겠죠. 이거는 자세성이겠죠. 이 자세에 대한 문제는 기능적에 들어갑니다. 구조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기능적 설명이 끝났는데 궁금한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저는 무섭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구조적 측만입니다. 자, 구조적 측만은 사실상은 범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에티올로지 관점, 병인학 관점에서. 자, 그 중에 좀 간편한 거, 간편하다는 내용은 그렇지만 감히 저는 범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 나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측만에 대해서 20년째 공부하고 사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보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있는 측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말파운 신드롬, 윌스 증후군 혹은 어떤 종양이 있는 분들, 특별한 유전 질환이 있거나 종양이 있는 분들 또 유전 질환 중에는 윈켄하우젠 디지라고 얘기하는 신경 승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의학 전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운동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메인은 이 운동 기법 슈로스가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겠죠.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 칸지렌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천적 측만은 사실상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면 표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는 다 관절이죠. 척추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척추뼈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천적 측만이 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한쪽에 관절면이 붙어있는 경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척추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형성이 제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컨디션, 그분들은 선천적 측만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필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뉴로머스큘러에 대한 부분, 신경근육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뇌 손상이 있는 좀 힘든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도 측만이 걸리는 확률이 일반적인 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의 어떤 퍼센티지를 다 합쳐도요, 연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20% 정도? 어떤 연구에는 15%, 크게 보면 25% 정도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수치가 많았죠. 작게는 75%에서 많게는 85%가 차지하는 구조적 측만이 어떤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디오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패시? 무슨 뜻일까요? 뜻은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특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발성, 한국말로 표현이 너무 어렵죠. 특발성, 갑자기 생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특발성의 뜻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했죠. 저 요즘에 한 번씩 유튜브 채널을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뭔가 빠른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AI가 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AI가 발달하면서 AI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어쩌면 측만의 원인이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으로 봤었을 때 특발성의 첫 번째 뜻은요, unknown입니다.
모릅니다. 아직까지 측만의 올바른 원인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그걸 찾고자 정말 수없은 연구를 했어요. 제가 측만의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죠? 기원전 1300년 전부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학자분들께, 얼마나 많은 치료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원인을 밝히고자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만을 얘기할 때는 특발성 아직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전에 관련된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하나의 연구가 모든 측만에 있는 분들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측만은 언제 가장 많이 생기고 언제 많이 급증하게 되죠? 청소년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생리 주기, 어떤 수면의 퀄리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대한 것도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동시다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인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자가 모여서 그 하나의 안타까운 척추 측만이라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척추 측만은 먼저 큰 카테고리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능적 측만. 이것은 추체, 회전이 없는 측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원인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구조적 측만이었고요. 구조적 측만의 대다수를 표현하는 것, 즉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슈로스라고 얘기하는 특화 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측만, 혹은 슈로스의 원리가 들어간 겐징겐 보조기가 접근할 수 있는 측만은 저희는 구조적 측만이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디오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발성, 원인을 모른다. 두 번째 뜻은 뭐죠? 동시다발성. 이것이 측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께서 혹은 가까운 어떤 지인이 측만이네, 약간 자세가 안 좋네, 그것만을 탓하시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요소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측만의 올바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